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음, 해가 아직 졌네? 안 졌었던데, 아까. 달빛 특강인데, 요게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담보가 등기하고, 명의신탁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일부러 집합건물은 뺐어요, 제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집합건물은, 조만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다른 학원들 우리 모의고사 나오는 거 있죠. 계속 반복되는 거 지문 정리해가지고 다시 OX 문제로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부러 지금 4개 법령을 넣었는데 웬만하면 자료는 다 넣으려고 그랬어요. 깔끔하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강의를 다 하든 안 하든 중요한 자료는 다 넣었으니까 요걸 위주로 해가지고 좀 봐달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2시간 반은, 아니 2시간 우리 야간은 다음 주에 특별법을 다시 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요걸 다시 정석으로 볼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봐보게요. 요거 좀 약간 양이 많아서 정리를 다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다 못하고 뛰어 넘어가더라도 좀 양해를 하시라고 하셨죠. 이걸,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상가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명의신탁까지 4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입법 목적은, 이제, 주임법은 주거생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라는 거, 이 정도 정리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시험에 나올 지문은 없습니다. 적용 범위는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와요. 적용 범위가. 그래서, 요게 빡 나오면 박스형으로 문제가 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용이어야 돼요. 반드시 주거용인데 전부도 괜찮고 일부도 괜찮아요. 전부든 일부든 주택이 있죠. 주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2번은 기억해 놓으실래? 동그라미. 이게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공부상을 가지고 구별하는 건 아니고 실질 용도를 가지고 구별해요. 이게 실질 용도. 그래서 실질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요걸 하나 체크하고 공부상 기준 요건 세모로 갖다 놓으세요. 공부상 기준은 세모, 실질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3번에 애국인도 당연히 적용돼요. 애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적용이 되는 거고, 단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인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 법인이 그 LH 공사 있잖아요. 토지,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만 돼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을 평택에 파견할 때 그 기숙사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삼성이. 그럼 이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데 요게 나중에 그 상임법을 가잖아요. 상임법은 법인이 적용돼요. 법인이 모두 적용되는 거고 주임법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요것도 주택의 일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적용이 돼요. 근데 혹시 앞에 부분이 요 상가의 일부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상가가 안 나오고 비주거용으로 나와요. 비주거용의 일부를 이렇게 나와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적용이 안 돼요. 앞에가 비주거용이라는 것은 상가 일부라는 말이거든요. 상가 일부는 주거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거용을 개조해가지고 사용해도 주임법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오시면 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미전세라고 하는 거 있죠.
무허가 미등기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때 요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6번은 기억해 놓으세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임법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임법 있잖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이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일시사용은. 그 다음에 무조건 가장 임차인 나오잖아요. 가짜가 거짓골로 임차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장 임차인이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는 눈에 확 띄어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집이 있는데 이 집에다가 요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거야, 이 친구한테.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소액으로 들어와요. 소액으로 거짓골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가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존 채권이 빌려준 돈,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거나 소액,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올 거예요.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 8번이 공부한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임대 권한 없는 사람도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소유자 아닌 사람도 타인 물건을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경매가 넘어가요. 경매가 넘어가면 우선 변제 받거나 소액을 받는 권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타인 물건을 임대차했을 때 그분이 그 집에 못 들어가면, 살지 못하면 주임법, 상임법은 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단으로 처분 권한 없는 사람이 임대차하거나 처분 권한 없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해요. 그건 유효인데 임대차나 아니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그게 안 된다고. 왜?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면 살게 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만 임대차가 되어야 되거든. 제 말 알아듣나요? 그래서 여기 임대 권한이 없는 무단 임대는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좀 안 나오는데 나오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요거나 그다음에 요것들 요거 4번까지 하나, 둘, 셋, 네 개는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 박스형으로 문제가 배정될 수 있다고. 그중에 일시사용은 꼭 들어가요. 일시사용은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적용해서 제외되는 거 볼게요. 적용은 요건 꼭 체크하세요. 일시사용, 그 다음에 영리법인인데 요것은 상임법은 적용돼야 안 돼요. 상가건물은 적용되는 거고 주임법만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요 일시사용은 주임법도 안 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이 안 돼요. 둘 다 차이점이 있다면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항력으로 가는데 이 대항력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이건 뭐 주택임대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칠판을 웬만하면 사용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갑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원래 민법상의 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이라는 건 자, 요렇게 주인이 바뀌어요. 원래 임대차가 2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년 있다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양수인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신소유자. 그럼 신소유자에게 을이란 임차인은 내가 전 소유자하고 2년 계약을 했다. 1년 남았으니까 난 1년 동안, 그 1년입니다. 1년 동안 살겠습니다. 요걸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이 있거든요.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라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된다 안 된다?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고. 이게 없다 보니까 얘는 쫓겨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친구한테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끝나요. 근데 민법에서도 대항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621조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건물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건물을 보존 등기해 놓으면 대항력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다가 뭘 갖춘다면 야 너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라. 전입신고를 이걸 줄여가지고 인주라 그래요. 그럼 인주를 갖추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0시부터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걸 인주라 그래요. 인주가 있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요거 차이점이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 갑과 병으로 바뀔 때 요 원인이 첫 번째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안 써도 돼요. 뒤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자료 좋아요. 이거 경매가 돼요. 그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매매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매매해 볼게요. 매매에서 병이라는 사람 있잖아. 요 병 새로운 소유자 을 임차인이고 을 임차인이 주소를 5월 1일 날 했어요. 주소 주민등록 요 인주를 5월 1일 날 했고 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 병이라는 사람이 5월 3일 날 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의 인주가 얘보다는 빠른 거죠. 최소한 얘가 빨라야 돼요. 얘보다 얘가 빨라야 얘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경매는 안 그래요. 경매는 이 친구 있죠. 요 경매를 당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경매를 당하는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해서 여기 만약에 을의 임차인이 5월 1일 날 인주를 갖췄어요. 인주를.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긴 기준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5월 3일 날 갖췄다면 이 친구가 임차인이 더 빠르잖아요. 그럼 이건 요 집을 낙찰받은 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이걸 이 사람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임차인은 요 저당권자보다 먼저 인주가 되어 있어야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새로운 소유자 병보다는 임차인의 인주가 더 빨라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대항력은 두 개를 나누는데 기준점이 중요해요. 이따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대항력은 대략 뭐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갖추려면 뭐라고요? 인주 다음 날 0시예요.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죠? 오케이. 이제 지워볼게요, 이걸. 1번. 임대차 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돼서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소유자가 변경된 이유가 뭐냐?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게 매매로 바뀔 수도 있고 경매로도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 두 가지가. 그럼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 이걸 양수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양수인보다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에요. 이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그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나는 더 살겠습니다라는 걸 주장하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예, 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 그래요. 나중에 대항력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요 대항력이 두 개라는 거. 자, 이제 요건을 봐볼게요. 그 요건은 외우세요. 이건요.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인자 동그라미 주자. 뭐라고 해? 인주. 도장 찍을 때 인주 있잖아요. 인주 며칠? 이 길이 뭐냐면 다음날. 다음날 언제예요?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아셨나요? 그럼 만약에 을이란 임차인이 언제예요? 임차인이 5월 1일 날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 등기 있잖아요. 등기는 내가 오늘 10시에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날부터. 등기는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특칙을 둬가지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라고.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인도라는 게 뭐냐? 인도가 뭐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열세를 받는다 아니면 이삿짐을 옮긴다든지 이걸 의미하는데 이때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어요. 이때 간접 점유가 뒤에 나올 거거든요. 자, 전입신고가 되는 거 있죠? 이걸 뭘로 본다? 주민등록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전입신고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주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죠. 그럼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는 게 뭐냐면 도달이라 그래요. 이걸 도달이 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수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도달이 아니라 수리까지 되어야 전입신고가 된 걸로 봐요. 수리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누구도 된다는 거예요. 요 가족,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전입신고 대상이 돼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 중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도 대항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건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4번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에도 인정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잠깐 사례를 봐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둘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인데 이 사람의 갑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에게 뭐 했어요? 전차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차인이요. 그러면 여기 집주인이 바뀐다고 새로운 소유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신소유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임차인도 대항력이 생기고 이 전차인도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간접 점유자가 되고 이 친구는 직접 점유자가 되거든요. 그럼 인주를 이 사람 앞으로 해야 되냐, 이 사람 앞으로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더니 직접 점유자 앞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인주가 되어 있으면 간접 점유자도 함께 대항력을 가져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여기 보면 전차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그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누가 여기 임차인, 그 다음에 전차인 모두 뭐가 돼? 모두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혹시 시험장에 가면 이 전차인이 빠져버리고 이 자리에 임차인이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이 사람이 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반드시 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중요하고 이것도 체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보이죠? 이는 지번뿐만 아니라 뭣도 중요해요? 동호수도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 보이죠?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뭐만 있으면 된다. 집원만 기재하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요겁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는 다가구였었어요. 그럼 다가구는 집원만 정확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집원만 정확히 해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살고 있다가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다세대로 바꾼 거야. 다세대로 구조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했단 말이야. 그럼 구조 변경을 했을 때 다가구일 때 정확히 집원을 기재해가지고 전입신고했는데 주인이 다세대로 바꾼 거죠. 그때는 동호수가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뭐라고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전입신고할 때 정확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걸 하나 꼭 좀 같이 기억해 놓으시는데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4번 중요하고 5번 중요하고 여기까지 판례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도달 세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수리가 되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7번 별표시입니다. 별표시. 8번 별표시. 자, 7번 다 판례들입니다. 지금 이게 7번에 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올바르게 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을 신거주지 집원을 틀리게 기재했어요. 누가 기재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그럼 여전히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써봅시다.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변경한 게 아니라 공무원의 착오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변경을 요청해가지고 이걸 수정을 해버렸네. 누가 수정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보여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건 대항력이 소멸돼 버려요. 같은 판례인데 나는 올바르게 당연히 전입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거하고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해서 임차인이 바꾼 거하고는 대항력이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 대항력을 볼 때에 공무원이 스스로 교체했냐,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 변경을 요청했냐, 요걸 가지고 대항력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이건 없고 요건 있다 없다? 요건 있다. 요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죠. 공무원이 내가 살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직권 말소를 한 거야. 공무원이. 그럼 직권 말소는 이걸 물어봐요. 원칙은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있다고 나와요. 왜? 이 판례 때문에. 이 판례 때문에 야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대항력 없는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가 돼도 원칙력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기 써놓으세요. 어차피 다음부터 다시 특별법을 할 거니까 직권 말소가 돼도 원칙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소멸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들어온 거야? 이의 절차가 들어온 거야. 누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주민등록을 회복한 거야.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소급한 거야.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하나 더 써놓으세요. 서원이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써놓으세요. 여기까지 써놓으면 완벽해요. 이 판례는. 자,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이 뭐였어요? 인주죠. 인주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소를 빼버리면 그 사이에 경매가 넘어가거나 새로운 주인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인주를 갖춘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주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 갖춘 다음에 주소를 딴 데 이전해 버렸네. 이전했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또 바뀌어 버려. 그 사이에. 그럼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인주는 계속돼야 되는 거다. 요걸. 그다음에 4번은 무조건 빨간색.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가 됐어. 날짜가 찼죠. 나가야 되죠. 근데 보증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 그럼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끊고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돼? 존속돼. 그럼 임차인은 사용수익하고 있으니까 차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차임은 지급해야 된다. 단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시험에 보니까 불법 점유로 봐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불법 행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속된다. 이거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기존, 여긴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기존 주택에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의 소유자야. 그럼 소유자로 뭐가 있었어요? 인주가 있었지. 보여요? 근데 이 사람 갑이 이걸 팔았던 거야. 을에게 매매가 되는 거야. 매매가 되면서 이 갑이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 남겠다는 거야. 임차인으로. 그럼 이 갑은 언제부터 임차인이 되냐가 문제예요. 왜? 지금 여기는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주소를 뺐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얘는 소유자가 언제부터 되냐 그랬더니 요 매수자 있죠. 요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 0시부터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보게 됩니다. 갑을. 그래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를 했다고.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그랬더니 매수자가 누구예요? 을. 매수인 명의로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날이 아니야. 다음 날. 이 길이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는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효과를 봐볼게요. 자, 주택이 자, 두 개 문구세요. 아까 주택이 매매가 된 경우가 있고 경매가 된 경우가 있다고. 그럼 아까 갑을 임차인 이 사람은 인주가 되어 있는 거죠. 5월 1일자로.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병으로. 그럼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매매로 바뀌었냐, 여기가 경매로 바뀌었냐, 요 차이점이에요. 그럼 매매로 바뀌면 누구보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요 매수자가 누구예요? 매수자. 요 매수자가 병이요, 병. 요 매수자가 병이요. 요 병.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뭐 해야 돼요? 빨라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럼 이 친구는 5월 1일이죠. 이 날짜가 이 사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보다 얘가 빨라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5월 1일이야. 그럼 누가 빨라요? 병이 빨라. 왜? 5월 1일은 등기니까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고, 요건 5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있다고. 그럼 요건 늦죠? 요건 5월 1일이고 요건 5월 2일 0시니까. 그래서 얘가 얘보다 빨라야 돼. 무조건. 날짜가. 그 다음에 경매는 누구보다 빨라야 돼요? 경매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요게 빨라야 돼. 그래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최선순위는 뭐냐면 등기부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보다 임차인, 을 임차인이 얘가 더 빨라야 된다고. 얘보다 요 앞에 있어야 돼. 요 앞에 있어야 대항력을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진짜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3번도 너무 잘 나오는데 미안한데 계속 빨간색 쳐가지고 이게. 근데 민법은 주임법이 두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 한 문제가 배정돼요. 기본적으로. 세 문제는 꼭 배정이 되는 문제라고. 이 주택임대차가. 그럼 여기 경매 절차에서
임차 주택에 뭔만 가져간 거야? 대지만. 이걸 꼭 찾으세요. 대지만 매수해서. 대지만 매수했다는 건 대지만 경락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인 양수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건물하고 요 토지, 건물과 토지를 모두 경락을 받았어. 경락을 받았다고. 그 경락을 받았는데 아까 임차인이 인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한테 대항력이 있죠? 그럼 요 임차인, 모두 경락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봐. 임대로 봐가지고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건 임차인이 임대로 보기 때문에. 근데 대지만 경락을 받은 거잖아요. 대지만 경락을 받으면 이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냥 여기는 나중에 가면 우선 변제만 받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걸로. 그 다음에 여기 졸치세요. 요거 별표. 자,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걸로 본다? 승계한 걸로 봐요. 그럼 아까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인주가 있었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병행으로. 그럼 이 을은 얘한테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임대인은 나가 안 나가? 나가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대항력 있다 그러잖아. 대항력 이때잖아. 대항력 있는 거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그럼 얘가 지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종전 누구예요? 종전 임대인이 누구예요? 갑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양수인이 누가? 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해됐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4번하고 조심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4번하고 5번을 묶으세요. 두 개. 5번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자,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갑, 그 다음에 을, 병으로 봤는데 얘가 인주를 갖추면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보증금을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봤더니 여기가 이제 주인이 바뀌고 얘는 나가야 되죠. 근데 이에게 새로운 주인이 왔다고 하길래 가서 봤더니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야.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것 같아. 그럼 얘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의를 제기해버려. 야, 요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거야. 야, 나 이거 얘한테 보증금 못 받고 난 너한테 받고 나갈란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의를 제기해요.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보여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종전 임대인은 언제나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한다. OX? X가 된다고. 오케이. 이의를 제기해. 새로운 소유자가 가서 보니까 찢어진 청바지 입고 하우스 푸어야. 그럼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야, 임대인, 종전 임대인, 네가 줘.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양도인이 누구야? 이 양도인이 누구냐고? 종전 임대인이죠. 요 갑은 여전히 뭘로 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데 소멸된다고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요걸 조심해라고 4번과 5번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꼭 4번만 쳐다보지 말고 5번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염두에 두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 판례인데 보셔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되는데 얘들은 진짜 뜬금없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생각지 못했는데. 자, 봐요.
지금 갑의 집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냐? 근데 임차인 여기서 임차인 했죠. 5월 1일 날 인주를 했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병이 가등기가 있었어. 여러분들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있어 없어? 뭐 있긴 뭐 개풀이 있어 없지. 자, 가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근데 얘가 5월 1일이잖아. 빠르잖아요. 근데 얘가 가등기가 4월 1일이었던 놈이 여기서 본등기를 해버렸어. 본등기를 언제? 7월 1일 날. 그러면 이 본등기는 그죠? 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본다고. 그럼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지. 잘 봐봐. 그림 갑, 을, 임차인 가등기가 누가 있어서 병. 근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받아가지고 얘가 소유자가 돼버린 거야. 소유자가. 알아들어요? 그럼 얘는 언제 된 거야? 4월 1일. 소급해버리니까. 그럼 얘는 언제예요? 5월 1일. 그럼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오케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등기가 격려된 후 대항력을 취득했어. 누가? 을이. 근데 그 가등기에 기하여 재수없게 본등기가 격려된 거야. 그럼 본등기가 가등기로 소급하죠. 그럼 대항력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다고. 이런 것들이. 읽어만 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어. 자, 7번은 뭐냐면 안 나오는데 하지 마. 아이씨. 자,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원래는 보증금이 5천이었어. 알겠죠? 그러다가 뒤에 저당권이 들어왔어. 그리고 기간이 끝나니까 보증금을 증액했어. 7천으로. 보여요? 그럼 2천 증액된 거지. 그럼 요 저당권보다 5천은 빠르지만 2천은 늦는 거죠. 그럼 증액된 2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없어. 요 뒤에 증액된 거. 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얘가 우선 받는 거라고. 요 2천만 원. 얘는 5천만 원 받는 거라고.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한 번 읽고 넘어가도 된다고. 자, 판례는 내가 이걸 안 읽고 가려고 읽어봤거든요. 나도 이걸 하면서 다 읽어야 되겠더라고. 자, 대항력의 발생은 언제 있어요?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기 전까지. 그러면 임대인인데, 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을 원래 보증금이 얼마야? 1억이죠. 근데 얘한테 지금 7천 줬어. 지금 3천 아직 안 줬죠. 주인이 바뀌어붙네? 병으로? 그래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상관없어요. 보증금이 모두 지급되어 있어야만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아까 기존 채권 보이죠?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체결한 경우도 대항력이 있다고요. 알겠죠? 내가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당신 집에서 2년 삽시다. 이 돼요? 할 수 있다고. 자, 3번.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여기 체크, 여기 포인트. 의사에 의하지 않고 누가요? 3자에 의하여 임으로 이적이 된 거야. 그럼 임차인이 옮긴 거예요? 3자가 옮긴 거예요? 3자가. 그럼 그대로 유지된다. 보이신가요? 그대로 대항력이 있다고요. 그대로. 자, 4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할 때가 아니라 언제요? 수리할 때 작성된다 이 말. 수리할 때.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요거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 자, 이 우선 변제는 옆에다가 요것만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고,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 주,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인, 주, 그 다음에 소액이 필요한 거야. 여기 조심할 거는 확정일자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꼭 물어봐요. 이거 빨간색. 확정일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서는 없습니다. 이거 소액이에요. 요건 없다고.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보다 우선이에요? 후순위 보다 우선 받는 거고요. 얘는 누구보다 선순위 보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경락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보증금 전액의 일부예요. 보증금 전액을 일단 배당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떤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아요. 일정액을. 단 정말 조심할 건 둘 다 배당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배당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배당을 받는 거고, 배당 신청을 안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와 그 다음에 요 최우선 소액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선 변제는 경매가 둘 다는 경매예요. 경매가 안 나오면 우선 변제 최우선이 안 나와요. 이따 뒤에 나올 건데 우리 시험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우선 변제와 최우선은 무조건 경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경매 대금, 매매 대금이 아니고 매매 대금에서는 이거 안 나와요. 이런 단어가. 경매가 전제돼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자, 그럼 여기 보증금 우선 변제. 자, 임차 주택 동그라미, 대지 동그라미. 대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선순위 아니에요. 선순위 아니라고. 이건 후순위라고.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경락대금이에요.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매매대금 아니에요.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자, 대항 요건은 뭐여야 돼요? 주가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확정일자를 반드시 가져야 돼. 확정일자는 어디요? 주민센터 쓰자고요. 센터. 이렇게. 이게 누구하고 달라요? 상임법에서는 어디서 받아요? 세무 서장한테 받아요. 이거 우리 시험에 지방법원장한테 받는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확정일자는 뭔 지방법원장인가? 이거 세무서장. 주민센터 아니에요. 상임법은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라고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배당 요구는 뭘로 바꿔놓냐면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여기다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까지 그러면 이건 X가 돼요. 경매를 신청할 때가 아니라 경매를 신청한 다음에 법원에서 배당 신청해라 그래요. 배당 신청할 때까지는 갖춰야 되는데 요게 중개사법의 경매를 배울 때 배워요. 그게 순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야간반은 다음 주에 특별법을 다시 하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는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대항 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보이셔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확정일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건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 봐볼게요. 3번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3번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요것은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자, 이게 2번 중개사법에 나올 수 있거든요.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 보이죠?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생한다. 보이신가요? 그럼 자, 봐요. 대항력을 5월 1일 날 했어요. 인주를. 근데 확정일자를 4월 30일 날 받은 거야. 그럼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죠? 확정일자. 봐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죠? 전입신고를 늦게 한 거죠? 그럼 전입신고가
대항 요건이 먼저가 있어야 얘도 효력이 있다고. 그럼 확정 일자를 미리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언제 생기는 거야?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생기고, 그럼 우선 변제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5월 2일 0시에 생긴다고. 우선 변제나 대항력이나 모두 이 대항력이 기준이에요. 무조건 대항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미리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아까 들어왔던 거죠? 대항력이 존속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건 X, 이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안 건드려도. 자, 주인데 이 주의에서는 1번을 꼭 체크해 놓으세요. 자, 1번 봐볼래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확정일자, 기타, 확정판결, 기타 채무 명의에 관한 강제 집행이 신청돼요. 여러분들,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의무경매예요. 근데 임대차에 의한 경매는 강제경매라 그래. 왜?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얼마를 받을 게 있습니다 하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 임차인 스스로가 경매를 신청 못해요. 이건 판결을 받아야 경매를 신청하거든요.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주냐고 물어볼 거야. 반대급부. 집을 비워주고 경매를 시켜요? 살면서 경매를 신청해요. 살면서.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살면서 이런 말이에요. 집행개시 요건은 아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보이신가요? 자, 2번. 아까 우리 전입신고할 때 동호수도 중요하죠. 다세대는 전입신고. 근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다 받잖아요. 계약서에. 그때 요 아파트 명칭 동호수 누락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소실이 됐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센터입니다. 터에서 확정일자를 확인받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주민센터 동사무소에는 확정일자부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요. 1년 쭉 1월 1일부터 그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걸 카피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증명이 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걸. 그래서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그 계약서가 그 아파트 계약서란 걸 확인만 될 수 있다면 우선 변제는 받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3, 4는 내가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읽어도 되는 거고. 자, 소액은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게, 소액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대항 요건이 뭐였어요? 인, 주, 그 다음에 액수가 보증금 중 일정해야 되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배당 요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확정일자 필요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는 잘못 썼어요. 보증금이 1억 6천이, 아니, 1억 1천이 아니고, 여기다가 얼마를 써야요? 1억 6천 5백을 쓰고요. 이 중에서 얼마까지? 최우선은 5천 5백까지는 우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1억 6,500을 서울에서 넘지 않아야 되죠. 보증금이. 이해돼요? 근데 조심할 거, 1억 6천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요 소액이라는 말 있잖아요. 요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소액이라는 의미거든요. 소액의 기준 날짜는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그 부동산에 붙어 있던 저당권, 담보물권, 저당권인데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설정 날짜야. 설정 날짜를 가지고 소액 여부를 가려요. 그러니까 내가 25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맺잖아요.
25년도 오늘. 근데 내가 들어갈 집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데 저당권이 2000년도에 설정됐더라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맺는 거야? 임대차 계약은 예를 들면 25년도에 계약을 맺는다고. 근데 그 집에 저당권이 붙어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 날짜가 2020년이더라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게 기준이 아니라 얘가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액 임차보증금이 11번 정도가 변경됐는데 그때마다 금액이 증액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2020년도에 소액을 찾아봐야 돼.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서울 지역 2020년도 소액 임차보증금 치면 딱 떠. 그 금액을 넘으면 안 돼. 그럼 현재 서울은 얼마라는 거야? 1억 6,500이라는 거지. 지금 현재는요. 근데 2020년도, 2015년도, 2010년도 다 다르겠죠. 소액이. 이해돼요? 그럼 내가 그 집에 2015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나는 임대차 계약을 오늘 맺는다고 25년도에. 그럼 내가 1억이야 지금 보증금이. 1억인데 2015년도 보증금은 6천이야. 그럼 난 적용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저당권이 기준이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말한다고. 여기 소액 기준 날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요거 정리하면 되고. 자, 내용이요. 여기 보면 대항 요건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요건 놔두고 요거 체크 2번.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뭐 얼마까지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갑에 아까 을이 자 5천만 원을 소액으로 받아야 돼. 현재 5천을 받게 돼 있어. 지금 소액이. 소액 액수가 5천이야. 근데 이게 경매가 된 거야. 경락대금이 얼마 떨어졌냐. 경락대금이 이게 7천이 나온 거야. 경락대금이. 이해돼요? 그럼 이 사람은 소액을 얼마 받아야 돼? 5천. 근데 지금 얼마 떨어진 거예요? 7천. 그럼 얼마? 요 7천에 2분의 1만 받는다고. 그럼 3,500이죠? 5천을 받는 게 아니라 3,500 한도에서만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는 소액을 5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경락대금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이건 외워놔야죠. 2분의 1은. 자, 그 다음에 4번 체크해 놓으세요. 4번요. 여기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보인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소액을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나간 거야. 그럼 그 집이 비어있죠, 지금. 임차권 등기는 되어 있는데 그때 집주인이 다른 소액을 드릴 수가 있다고. 그 집에다가 비어있는 거니까 그때 새로 들어온 사람 있죠. 요 등기된 격려된 이후에 그 주택을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이더라도 얘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다는 건 이미 임차인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간 거잖아. 나가면서 등기를 해놓은 거라고 지금. 그럼 그 집은 임차인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집이 비어 있잖아요. 주인이 놀리는 방 월세라도 받자 하고 소액을 집어넣는 거라고. 그럼 소액이 들어왔는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존에 임차인이 있었으니까. 제 말 알아들어요? 오케이. 이거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 배당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소액 받아 못 받아? 오케이. 못 받아. 절대 못 받아. 이 사람은요. 반드시 배당 신청해야 돼요. 뭐 소액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 주의. 이건 체크해 놓으세요. 빨간색 별표시. 자, 여기 보면 대지라고 돼 있죠. 봐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보여요? 그럼 지금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봐봐. 대지의 저당을 잡은 후 저당을 잡을 때 건물 없었죠. 그리고 건물이 신축된 거야. 잘 그려야 돼, 그림을. 건물 신축했죠. 그리고 여기다 임차인 들어온 거야. 임차인이, 을이.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이게 경매가 넘어가. 그럼 아까 대지가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임차인 지를 승계한 건 아니지만 빨대를 꽂을 수가 있다고. 그럼 얘가 빨대를 꽂아버리면 이 저당권자가 불치의 손해를 봐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없을 때 토지의 저당을 잡았다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건물이 올라오고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서 경락대금에 빨대를 꽂으면 얘가 불치의 손해를 본다고. 만약에 원래 건물이 있었죠, 여기가. 기존 땅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으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죠? 그럼 6칸에 이 6칸에 소액을 다 공제해요. 이게 만약에 5억이다. 그럼 이 방 한 칸당 1,500씩만 원을 공개한다고. 그럼 6칸이니까 1,500이니까 1,500, 3,000, 6,000, 9,000이네? 어? 그러면 5억이 가치가 아니라 얼마? 4억 1,000으로 해가지고 40%를 대출해 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저당권은 그 건물이 있으면 소액이 들어와서 나보다, 저당권자보다 우선 빨대를 꽂는 게 소액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소액 보증을 미리 공제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나대지에다가 저당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소액을 공제했어,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후에 건물이 올라가서 소액이 들어온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은 불치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걸 찾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예요. 대지에 저당을 설정한 후 신축되다. 이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소액, 최우선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판례가. 자, 그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은 큰 의미를 주지 않아도 돼요. 요건요. 뭐냐면 임대차 종료 후요, 종료 전이요. 꼭 이걸 전자로 나와요. 종료 후에 보증금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임차 주택 소재지죠. 여기다가 임대인 주소지 법원. 그럼 돼, 안 돼? 안 돼. 주택 소재지 법원이야. 보여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이건 단독으로 신청해. 누가 신청해요?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이.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료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등을 그대로 취득해요. 그럼 이 사람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고. 왜?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 임대인이 부담해. 임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걸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임차권 종료 후, 그 다음에 임차주택 소재지, 그 다음에 대항력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동생관계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생관계 있는 거 아시죠? 목적물 돌려주고 보증금 반환 받는데 얘는 임대인이 한번 배신한 거잖아. 보증금을 안 줬다고. 그러니까 임차인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를 하고 주소를 빼놓은 상태라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 야, 보증금 먼저 줘. 먼저 주면 그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게 하고 가는 거라고. 제 말 이해돼요? 동생관계다 그럼 큰일 나요? 동생관계 아니라고. 그 다음에 얘는 배당 요구해, 안 해? 안 해. 원래 소액은 배당 요구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미 법원에다가 보증금 못 받았습니다. 등기해 주세요 했다고. 그럼 그 법원이 알아, 몰라? 알지? 돈 못 받았다는 걸. 그래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출친 거 요거 지워볼게요. 요거 빼버릴게요. 이렇게 빼버리고 이렇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빼버릴게요. 이렇게. 그럼 다 들어갔네. 자, 이렇게 요거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요거. 동시행과 요거 6개네.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끝. 자, 존속기간. 자, 주임법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에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 2년 미만을 정해서 무조건 몇 년? 2년을 본다. 알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것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거야. 1년. 그럼 임차인은 몇 년? 아니 괜히 썼네. 급해서 그랬어. 자, 임대인은 몇 년이에요?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 보이죠? 근데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 무조건 몇 년이니까? 2년이니까. 요걸 말하는 거야. 근데 주임법의 기간을 모를 리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뭐라고 했어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되는 걸로 본다. 아까 나왔던 거 보이셔요? 이렇게. 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6월부터 2월이죠. 갱신을 원하지, 갱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과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전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본다. 그럼 임차인은 몇 년이에요? 2개월 쓰세요. 2. 오타. 2. 임차인도 매월 2월까지 통지하지 않을 때도 같다. 보이셔요? 그럼 자, 봐봐. 여기서 해볼게요. 요 문제. 자, 여기가 기간 만료죠. 근데 몇 개월까지? 6월부터 몇 개월까지? 2월까지.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임대인도 해야 되고 임차인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봐라. 임대인도 했고 임차인도 했어. 자, 갱신을 해가지고 갱신이 된 거죠. 지금 갱신이 된 거야. 그럼 전과 동일 조건은 뭐라고요? 연장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둘 다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2월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정 갱신, 근데 이건 안 돼. 몇 번요? 차임 이익이 보인가요? 이익이 연체가 됐대. 그럼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연체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이 되면 무조건 몇 년? 2년 체크. 꼭 2년이어야 되고 단 누구는? 임차인은 존속기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동그라미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럼 몇 개월 있다가 도달한 날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보이신가요? 자,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되면 임대는 몇 년? 2년. 임차인은 없어. 기간이 없어. 기간이 없으니까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다. 여기는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은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고. 그래서 2년을 주장해도 되고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 볼게. 이제 다 왔으니까 차임 등 증액은 여기 가기 전에 요거 하나 써놓고 가자. 여기다가 혹시 여기다가 뭘 써놓냐면 요거 갱신 요구권 쓰세요. 갱신 요구권이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올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개사법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갱신 요구권은 언제까지예요? 기간 만료 6월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2월. 똑같아요. 여기 갱신 요구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에 우리 민법에서 여기서 갱신 요구를 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갱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2달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나 나가겠다고 해버린 거야. 임차인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놓고 여기서 나가겠다는 거야. 여기서 저 나가겠어요 하고 해지 청구가 들어간 거야. 그럼 이때부터 3개월을 계산하냐 아니면 여기 종료시부터 3개월을 계산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제 말 이해되나요? 3개월 후에 소멸하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돼요.
여기 존속기간 만료 시점 있죠. 여기서 3개월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지 청구가 들어갈 때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거라고. 요것만. 근데 우리 시험은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작년에 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개사법이 나오려면 몰라도, 요건 하나. 갱신 요구권은, 이게 일에 한해서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이건요. 일에 한해서 2년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차임인데, 차임은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20분의 1, 5%만 증액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만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종료 전이더라도 당사자가 합의로 차임을 증액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종료 후에 재계약할 때, 두 번째는 종료 전이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을 할 때는 20분의 1이라는 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떻게 적용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합의로 올리겠죠, 합의로. 여기는 못 올리면 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보이신가요?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자, 넘겨보면, 제가 아까 키워드를 갖다 놨잖아요. 여기 보면 요거 외워라고 반드시 외우세요. 매매로 인하여 주인이 바뀌는 거야. 요 병. 여기 sen소유자. 실 거니까 조금만요. 요게 매매로 바뀌었냐, 경매로 바뀌었냐, 요 차이라고 지금. 요런 차이. 그럼 매매로 바뀌면 누구보다? 요 병의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얘가 빨라야 돼. 을의 대항력이. 그 다음에 을의 대항력. 요 을 거예요.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순위 전당권이 아닌데? 저당권인데? 전당권이요? 전당권이네? 저당권이요? 저당권보다 뭐라고요? 빨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아니에요? 선순위보다 그럼 X. 자,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은 누구보다? 여기는 확정일자 필요 없죠? 없고,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라고. 근데 여기가 혹시 또 후순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에 소액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사람은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거고, 문제가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쉬었다 와요.